이어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의 판결은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할 때는 만기일 6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21년인데요. 이게 이때는 아까 기간을 많이 줘서 해라, 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게 22년에 대부분 판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판례가 더 신뢰가 있다, 그죠? 위에 거는 서울지방법원이고, 자, 대부분 판례가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할 때는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갱신 거절하면은 매수인이 실거주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참고하셔갖고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세를 얻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시 상담위원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서울시 분쟁 조정 사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꼭 우리한테 필요한 거, 동떨어진 게 아니고 이거 갖고 이제 분쟁 조정을 하면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몇 가지는 오늘 교육에 여러분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이라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갖고 왔습니다. 자, 어떤 집에 이사를 갔는데 보니까 곰팡이가 왕창 핍니다. 곰팡이가 피니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곰팡이 제거를 해달라, 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은 이제 이야기가 네가 사용 부주의를 했는 거 아니냐, 결로 같은 거라든지 이러면은 문을 꼭꼭 잠그고 이렇게 있을 때 바람이 통풍이 안 되고 이러면은 이게 곰팡이 피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또 반문을 하니까 보통 이제 임대인의 심리는 돈 들어가는 걸 좀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임차인이 자, 그러면 원인 조사를 한번 해보자. 원인이 왜 곰팡이가 피는지를, 자, 그래서 원인 조사 결과를 보면은 건물 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목적물에 발생한 곰팡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이거는 임대인이 곰팡이 제거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에 이제 녹물이 나옵니다. 수도에 녹물이 나오니까 이 임차인은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 임대인이 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임차인이 나 이 집에 못 살아 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고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분쟁조정의 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분쟁조정에서는 자, 이거 수리해 주겠다 하는데도 이제 퇴거하고 이런 거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밀린 차임 일부 얼마까지 주고 서로 합의하자 해서 이게 조정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도에 어떤 녹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대한 임대인이 수리 의무 민법 623조에 임대인이 사용 수익할 수 하도록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걸 지켜보고 안 될 경우는 해지라든지 퇴거하는 거,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상 회복 문제인데 보통 이제 원상 회복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임대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막 학생들한테도 그럽니다. 도배장판 이거 깨끗이 안 썼다 하면서 그걸 보증금에서 떼겠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은 2년, 4년, 6년 이렇게 살고 나가도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도배장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이거 보증금에서 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상 회복 문제인데 보통 이제 주택 사용하는 데 따라서는 통상의 강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주택이 훼손이 됐다, 이렇게 대해서는 꼭 복구를 해야 된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업체한테 견적을 받든지 전문가한테 감정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654조 제615조 호에 준용하면은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주택은 원상 회복하여 반환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수할 수 있다. 들어가서 뭘 내가 설치를 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철수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근저당 말소 조건, 감액 등기 조건. 즉 다시 말하면은 자, 내가 이 집에 3억의 전세를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근저당이 3억이 있으니까 이걸 말소를 해주면 이 집에 전세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하고 들어갔는데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해줍니다.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저당 말소 조건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잔금 치를 때 그냥 믿지 말고 그냥 임대인하고 부동산하고 세 명이서 은행에 가서 근저당의 금액만큼 이자까지 포함해서 얼마인지를 묻고 이걸 임대인한테 주지 말고 은행에다가 지불하고 이게 또 말소를 하는데 또 한 몇만 원이 들어가요. 그것까지 지불을 하고 은행에 등기를 하는 법무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해서 넘기고 바로 접수 번호까지 받는 게 최고다. 절대로 근저당 말소권은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꼭 돈을 지불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은행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좀 더한 게 감액 등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집에 3억이 지금 근저당이 돈 대출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5억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3억은 3억에서 2억은 감액 등기를 하면은 내가 이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감액 등기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부동산에도 그렇고 이 세입자도 그렇고 이걸 계약서에만 작성했지 확인을 안 하고 몇 달 있다가 보니까 그대로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니까 이걸 갖고 이제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보고 왜 감액 등기를 안 합니까? 해주세요 하니까 돈 없다 합니다. 자, 이래서 또 막 이게 싸우게 되고 다툼이 되면은 또 이게 만약 여기서 뭔가 임대인의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또 다시 경매로 넘어가고 집에 이제 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처음부터 근저당 말소를 하는 조건이라든지 감액 등기를 하는 조건 같으면은 따라가서 확인을 하고 꼭 확인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돈만 주고 난 뒤에 나중에 확인하면은 이걸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예를 들면은 계약서에 처음부터 임대인께서 우리 집은 반려동물을 못 키운다고 특이하게 만약에 적었을 경우에 그게 반하여 또 늦게 키우고 있을 경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는 솔직하게 내가 고양이가 있다, 뭐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시시시하고 들어갔다가는 이제 계약 해지 사유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이제 주의점인데 임대인이 집주인이 이제 법인이다 또는 집주인이 회사를 경영한다. 자, 이래서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서는 이 집에는 임대인께서 그 대표이사고 지금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다. 그러니까 뭐 보증금 떼일 염려가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계약하자고 하는데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국세, 지방세 같은 걸 일단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부도가 났다, 파산이 됐을 경우는 왜 법인하고 아까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볼 때는 최우선 변제금이 우리는 아까 5,500만 원까지 무슨 돈에 대해서 경매 금액에 대해서 낙찰 금액 2분의 1에 한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먼저 가지고 가야 되는 돈이 3개월치 직원 임금입니다. 그리고 3년 퇴직금 등.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직원의 임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파산될 경우로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인 소유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이라든지 보험 가입하는 문제,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하는 게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해보고, 집은 많으니까 아무리 집에 마음에 들더라도 이러한 조건이 안 맞을 때는 뒤로 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 집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집이 굉장히 신축이고 정말 위치도 좋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릅쓰고 들어갔다가는 99%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전체 다가 신축 건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분간은 잘 될 때까지는 신축 건물이라든지 문제 잘 한번 좀 더 생각하고, 좀 오래된 건물이라도 깨끗이 쓰면 되니까 일단 소나기 올 때는 피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의 한 1, 2년 동안은 그런 걸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는 100번 들어도 괜찮은 어떤 그런 겁니다만, 대리인 계약은 이제 본인이 와야 되는데 대리인이 왔을 때 이 사고가 가장 많으니까 지금 이것도 다시 또 잘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갖고 나왔는데요. 대리인 계약 시에는 아까 이임장 플러스 인감 증명 플러스 본인 통화 플러스 본인 계좌 송금, 이 네 가지는 꼭 지키라 했습니다. 그건 꼭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부터 풀어본다 그러면은, 대리인 계약 시에 이임장하고 인감 증명을 꼭 본인 발급, 이임 증명은 꼭 대리가 안 됩니다. 본인이 발급해야 됩니다. 인감 증명은. 그리고 본인이 발급해야 되고, 날짜도 지금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관리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3개월이 조금 지나도 뭐 봐줄 수가 있는데, 매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3개월 이상 되면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확인하고 복사하라 그랬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따라서 신중히 이제 이야기해서 이걸 내가 가져도 되겠습니까라고 확인을 하고 이제 갖고 보관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임인이라 그렇죠. 지금 대리인 이임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지금 사장님 저 대리인 누구누구, 즉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를 대리인해서 아들이 왔다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들 누구누가 대리인으로 와서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지금 얼마에다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통화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게 최고다. 그리고 그것도 녹음해 놓는 게 좋다. 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임장의 범위를 확인한다. 그래서 계약의 범위, 이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안 그러면 자 보십시오. 무슨 동 몇 번지에 다시 이름 홍길동 이 사람을 무슨 동 몇 번지에 부동산 계약함을 이임합니다. 이라고 도장을 날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이임장이라고 갖고 왔는데, 이 돈을 그 이임의 범위가 부동산에 계약하는 걸 이임한다 그랬지, 여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돈을 달라 주라는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들 같은 경우 돈을 저한테 줘도 됩니다. 이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돈을 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범위를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임의 범위를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 입금 시에는 언제든지 소유자 이름 통장으로 한다. 이거 나한테 줘도 됩니다.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에서도 꼭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임장도 없고 인감증명도 없고 본인하고 통화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 본인 계좌로 송금이 됐다 그러면은 재판을 한다 해도 판사님이 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임장, 인감증명, 본인 통화, 본인 계좌 송금, 이 네 가지는 꼭 지켜야 한다, 이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성북 구민의 부동산 상식을 하면서 지금 몇 파트를 해서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것만 전부 다 나오니까 일부 이제 어떤 분들이, 자, 이 구민들 중에서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금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정도는 조금 강의를 해달라는 게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8가지만 알게 되면은 좀 쉽게 다 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구에서는 안 했는데 오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똑같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상가도 똑같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주택은 그 집에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대항력이 생겼는데 상가 건물 보호법은 그 점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만약에 그걸 사용을 한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 사업자 등록을 하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서도 또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6,500에 2,200만 원까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도 이제 대항력하고 이제 전부 총합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우선 변제권은 그냥 순위별로 진행되는 거고 최우선 변제권이 아까 6,500에서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의 상가 6,500만 원 이하는 이제 없는 사람으로 보고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자,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됐을 경우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것은 그 집에 있으면서 하고 나와야 됩니까? 나와서 해도 됩니까? 자, 이렇게 물으면요. 어떤 중개사 교육을 할 때도 꼭 반반이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나와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제일 앞에 대항력이라는 거 있죠. 그죠? 자, 점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대항력이 생기는데 나와버리면은 지금 대항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그 집에서 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 등에 해갖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이제 10조에 있는데 주택이 지금 아까 계약갱신 요구권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나온 지가 지금 부동산 3법 나온 지는 몇 년은 안 되고 옛날부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상가는 1년씩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년씩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하면서 한 번 더 가면 나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에 의해서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중간에 만약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임대인하고 나 그냥 나가겠다라고 이제 통보하면 되고 1년씩 계약하기 때문에 이걸 10년간은 할 수 있지만 중간에 그 계약했던 기간이 만기가 되면은 내가 그때는 나가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6월에서 2월이 아니고 6월에서 1월 사이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가는 1년씩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주택은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은 2년으로 본다 이래 돼 있지만은 상가는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1년씩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상가도 1년씩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임대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처음에는 2년을 합니다. 2년을 해서 이걸 묵시적 갱신이 넘어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2년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2년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가는 아닙니다. 2년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2년 뒤에 다시 1년씩 10년간이니까 1년씩
해 나갈 수 있다. 계약을 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 돼도 1년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상담이 들어오거든요. 그 판단하시고. 자, 권리금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인도 여기는 터치가 안 되고 이렇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그 법을 본다 그러면은 현 임차인은 만기 유고를 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임대인은 방해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 방해했을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손해배상은 언제 할 수 있나? 나와서 3년 이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권리금을 임대인하고 이렇게 뭐 은은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내가 나갈 때 만기 유고를 두고 그냥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얼마 주고 받을 수 있다. 그럼 본계약은 임대인하고 하라. 그래 권리금 계약하고 본계약은 이제 분리가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만약에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계산하시는 분들은 올해 한 1년 전부터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계약을 하자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하면은 나와서 3년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권리금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현재는 보면은 한 6, 7가지 아까 여기 계약 기간에 이제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 해서 한 7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됐고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는 거. 못 받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9억 이상 환상 보증금 9억 이상 즉 다시 말하면은 보증금 1억에 월 800만 원 같으면은 환산하면은 9억이다 그죠? 9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제 부자로 보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 데 대해서도 또 몇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일이 강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상가 기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드리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까지 성북구청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